YY 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Y 회로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바로 루트 3배 차이가 나게 되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상전압이 되기 때문에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숫자, 그 숫자 115V가 상전압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0옴과 15옴의 병렬 회로에서 10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면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옴, 하나는 15옴의 저항 두 개를 그리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옴에 3A라고 했으니까 15옴에는 얼마가 흐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항의 비율이 근데 10옴과 15옴에 각각 2대 3이기 때문에 전류는 3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식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가 2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 전류, 전전류는 3과 2를 더한 숫자 5A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장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와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고찰하려는 점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의 크기, 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은 어느 것을 나타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횡축과 종축 만나는 점을 물어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죠.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있을 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와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H,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BA인데요. 이거는 바로 자기장의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속 밀도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여기에서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삼각파의 파형률은 각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삼각파의 파형률은 1.155가 됩니다. 보통 이제 구형파의 경우에는 1, 정형파인 경우에는 1.09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적은 일정하다고 하네요. 최적이 일정하다는 것은 우리 가래떡 생각하자고 했어요. 가래떡을 우리가 길이를 늘리게 되면은 면적은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항을 계산하게 되면은 로 A분의 L에서 지금 길이가 2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저항은 몇 배가 될까요? 길이가 2배가 되고 면적이 2분의 1배가 된다면은 저항은 4배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이 쿨롱의 전기량이 두 점 간을 이동하여 12줄의 일을 했을 때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일 W는요, VQ가 되는데요. V는 우리가 W를 Q로 나눈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한 일이 12줄인데 자 여기에서 2쿨롱 두 녀석이 일을 했으니까 한 개당은 바로 6V의 전이차를 갖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이는 141 사인 100파이T 교류 전압이 있다. 이 교류의 실효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1.4 여기서 나타내는 값이 무슨 값이죠?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죠. 최대값에서 실효값으로 가게 되려면 0.707을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즉 최대값에서 0.707을 곱하거나 혹은 루트 2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141.4를 곱하기 0.707로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아마 100V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14가 루트 2니까 이렇게 141.4를 루트 2로 나눈다는 것은 1.414로도 나눈 것과 같게 되죠.
2 마이크로페럿과 3 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서 3 마이크로페럿의 양단의 60V의 전압이 가해졌다면 전체 전기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덴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2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여기에 3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3 마이크로페럿 양단에 60V가 가해지게 된다면 여기에 전체 전기량은 모두 다 같게 됩니다. 따라서 2 마이크로페럿 양단이나 3 마이크로페럿 양단 모두 다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전기량 Q는 어떻게 됩니까? CV가 되게 되고요. C는 3에다가 전압은 60이 되니까 이것은 180이 되겠네요. 답은 2번 180 마이크로 쿨롱이 됩니다. 자기 저항의 단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R이라고 하는 거는요, 5는 우리가 F로 놓을 수 있고요. F는 N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되니까 우리는 이 값을 암페어 턴 퍼 웨버로 놓을 수 있죠. 즉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공기 중 자장의 색이 20A 턴/m인 곳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놓게 되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H죠. 그 다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M이 되겠죠. 이때 힘을 물어보기 때문에 힘 F는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MH가 되어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0이 되게 되면은 0.16 뉴턴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전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음전하에서 출발해서 양전하에서 끝난다? 뭔가 잘못됐네요.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가는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죠. 1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상 기전력을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식값이 1, W2의 지식값이 P2라고 하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력계, 두 개의 전력계로 삼상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 부하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의 전력계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전력계를 달아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값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P1 값과 P2 값을 더하면은 우리가 삼상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W1, 그러니까 하나의 전력계가 100W이고 또 하나의 전력계가 200W다. 그러면 전체 전력은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답은 간단해요. 300W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칼로리의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의 법칙에 따라서 H는 뭐예요? P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줄이 이제 칼로리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이제 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칼로리로 바뀌게 된다면은 0.24 PT 그 다음에 칼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P는 I제곱 R이니까 0.24 I제곱 RT가 되어서요. 답은 0.24 I제곱 RT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0.24 I제곱 RT를 찾게 된다면 답은 몇 번일까요? 이게 조금 이 문제가 헷갈리는데 답은 여기 1번이 돼요. 그런데 이거 빨리 찍으시는 분들은 아마 2번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I제곱 RT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0.24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은 1번으로 찍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고유저항을 로의 단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저항의 크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옴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옴이죠. 그리고 고유저항의 단위가 옴미터이고 그 다음에 A 면적은 제곱미터, 그 다음에 L 길이는 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옴은 옴끼리 남게 되는 것이죠. 고유저항은 옴미터가 됩니다.
1회 감은 코일에 지나가는 자속이 100분의 1초 동안에 0.3에서 0.5웨버로 증가했다면 유도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0.3에서 0.5웨버로 됐다면은 이거는 자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00분의 1은 이거는 시간의 변화를 의미하고 1회라고 하는 것은 권수를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유도기전력 E는 우리가 n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델타 파이 자속의 변화량이 되니까 1 곱하기 시간의 변화 0.01초분의 자속의 변화 0.2를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20V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에 해당하죠. 니켈이 원자가는 2고 원자량은 58.70이 됩니다. 이때 화학 당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자량은 58.7이 되고요. 원자가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하면 29.35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1번에 해당하죠. 저항 5옴, 유도 리액턴스 30옴, 용량 리액턴스 18옴인 RLC 직렬회로에 13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이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분의 V가 되죠. 그런데 이게 RLC 직렬회로니까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V가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R 5의 제곱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18 그리고 제곱분의 전압 130이 되겠죠. 밑에를 계산하게 되면은 30 빼기 18 하게 되면 12가 될 거고 5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값은 13이 될 겁니다. 여기가 13이 아니라 임피던스가 밑에가 13이 되고 여기가 130V가 됩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일단 10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XL과 우리가 XC의 값을 비교해야 되죠. 유도 리액턴스가 30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회로는 우리가 유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A의 유도성 회로, 답은 1번이 됩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제1법칙과 그 다음에 제2법칙 두 개의 법칙으로 나눠져 있게 되죠. 제1법칙은 우리가 전류를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은 전압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1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1법칙은 전류에 관한 법칙이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이렇게 C1, 그 다음에 콘덴서가 이렇게 C2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죠.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시키는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힘을 합쳐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려고 하게 된다면은 이 두 개는 교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파형, 전압, 그 다음에 위상, 그 다음에 주파수 다양하게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2번 회전수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회전수는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극성으로 같은 주파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2번 회전수가 답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의 전압이 110.4V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104A라고 했고요. 전기자 저항이 0.1ohm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뺀 것이 마지막에 단자 전압이 되게 되죠. 단자 전압은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게 110.4V에서 우리가 중간에 전압 강화 104 곱하기 0.1만큼을 뺄 수 있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10.4 빼기 10.4가 되므로 이것은 100V가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온도 상승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바로 단락 시험법입니다. 이 문제도 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는 농형과 그 다음에 권선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코일에 저항을 달아서 우리가 기동 토크를 바꿔주는 건데요. 24번의 답은 3번 2차 저항법이 됩니다. 사극 60Hz 200kW의 유도전동기에 전부하 슬립이 2.5%일 때 회전수는 몇 RPM이 되는가? 지금 사극이고 60Hz이기 때문에 동기 속도를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은 1800rpm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회전수 n은 1 빼기 슬립의 동기 속도가 되기 때문에 1-0.025죠. 25 곱하기 그리고 1800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1755가 되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00을 단락비로 나누면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0 나누기 1.25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은 80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SCR이 바로 역저지 3단자에 속하죠.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그 다음에 게이트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쭉 가게 되지만 반대로는 올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SCR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최소 동작값 이상의 구동 전기량이 주어지면 일정 시한으로 동작한 계전기는 무엇일까요?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되는 시간이 이상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한시 계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전류의 값이 이상을 느끼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이렇게 시간이 아주 짧은 것도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순간적으로 동작한다고 해서 순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 정해진 시간대로 일정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한시 계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의 권선과 이렇게 2차 권선이 있을 때 2차 측에 아무것도 걸지 않고 하는 시험, 그 다음에 변압기의 2차 측을 단락시킨 상태에서 하는 시험이 바로 단락 시험이 되죠. 여기서는 동손, 그 다음에 철손, 전압변동률 모두 구할 수 있지만 4번 얼마나 절연이 잘 되는지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 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가 주로 제한하고 영구 단락 전류는 전기장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동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 동기기에서 난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류기에서 보상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출력 10kW, 효율 90%인 기기의 손실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게 될까요? 이것은 입력분의 우리가 출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이렇게 계산하면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 효율이 90% 0.9가 되므로 이 손실을 1, 2, 3, 4번이 있는 것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2번 1.12를 넣었을 때 11.1분의 10은 바로 0.9가 됩니다.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용접용 발전기에서 가장 필요한 특성은 바로 큰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전류고 이쪽이 전압이죠. 전압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게 되는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수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하 특성이 바로 우리가 차동 복권기에서 발생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복권 발전기가 바로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하게 됩니다. 전격 전압 230V, 전격 전류 28A에서 직류 전동기의 속도가 1680rpm입니다. 무브하에서의 속도가 1733rpm이라고 할 때 속도 변동률은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은 우리가 전격 속도분의 그 다음에 무브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전격 속도는 1680이고 그 다음에 무브하가 1733에서 다시 전격 1680을 빼게 되면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3.2%가 답이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게 될 때에는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인버터는 바로 역변환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순변환 장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장치에 해당이 되죠. 유도전동기의 무부하 시 슬립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는데요.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즉 이것이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회전자 속도가 얼마냐면은 바로 0이 될 때 슬립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부하시 슬립은 얼마가 될까요? 이 무부하시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인데요. 부하가 없을 때는 바로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이론적으로 일치를 하게 되므로 이때는 분자값이 0이 되어서 슬립은 0이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동기전동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여기에서는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등은 모두 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부하들입니다. 하지만 4번의 크레인의 경우에는 큰 토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권기가 더 유리하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휘스톤 브릿지, 켈빈 더블 브릿지, 콜라우시 브릿지, 테스터법 등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바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켈빈 더블 브릿지는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저항 측정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가 될까요? 전류가 어떻게 됐을 때 과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니까 이것은 우리가 과전류 계전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가 됩니다. 39번에는 1번이 답이 되죠. 직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자 전류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는 것을 전기자 전류를 움직이는 것, 즉 직류 전동기를 출발할 때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전동기의 부하가 크게 걸리는 것을 막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기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상호 접속에 쓰이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여기 가요전선관이 있고 여기에 금속관이 있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관을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커플링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커플링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죠. 서로 다른 종류의 관을 접속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금속관에 전선을 넣을 때는요, 반드시 왕복, 가는 선과 그 다음에 부하를 갔다가 오는 선이 같은 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자적 평형이 되게 되는데요. 1번은 한쪽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2번도 가는 쪽과 오는 쪽이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도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도 해당이 안 됩니다. 3번만 왕복이 모두 들어가 있게 되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흥행장의 저압 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 플라이 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재 외함에는 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무대의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필요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네요. 저압 옥내 배선에서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합성 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합성 수지관은 지지점의 거리가 1.5m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은 심벌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MD라고 하는 것은 메탈 덕트, 즉 금속 덕트를 뜻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옥내 배선에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선관이 들어가는 박스에서 이 전선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꼬아서 접속하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죠. 4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3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 1.25배의 전류가 흐를 때 몇 분 내에 자동적으로 차단돼야 될까요? 30A 이하일 때는요, 1.25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60분 이내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2분 안에 끊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25배를 묻고 있기 때문에 60분 이내에 끊어져야 된다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시공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5턱이 되죠.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 턱이 바뀌는 경우는 없으니까 5턱은 계속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종 접지인 경우에는 100옴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3종인 경우에는 10옴 이하가 되겠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MOF는 무엇의 약호인가? 우리가 큰 전력선에서 바로 전력량을 재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전압과 전류가 너무 세서 그렇죠. 이 안에다가 넣는 것이 우리가 MOF가 되는데 이것은 계기용으로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혹은 계기용 변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라고 합니다. 이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분의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각 수용가가 최대일 때를 합한 거예요.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4개 부하가 전체 최고 전기를 많이 쓸 때는 50이라고 하고요. 각각 최대 많이 쓸 때 50, 15, 20인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15 이렇게 하면 30, 52가 되겠네요. 52. 자, 이때 이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은 1.04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답이 1번인데 우리가 그냥 사실은 그냥 느낌만으로도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등률은 2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4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금속관을 고정하게 될 때는 이쪽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너트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너트를 우리는 로크너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가 있을 때 이 전주를 지지하는 선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두께, 깊이, 안찌름 및 바깥찌름 측정용에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거 제가 그림 또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여기가 바깥찌름, 이쪽이 안찌름, 그 다음에 이쪽을 이용해서 깊이도 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다음 그림 중에서 천장 은폐 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장 은폐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장에다가 선을 숨길 때 어떻게 그림 기호로 나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냥 선을 일직선으로 쭉 긋게 되면 이 실선이 바로 천장 은폐 배선이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다음 중 전선 및 케이블 접속 방법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이 30%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스가 있는 곳에서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여기 1, 2, 3, 4 중에서 전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명 설비 정도만큼은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조명 설비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바로 방폭형 설비를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 몰드 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400V 미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몰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쫄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주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400V 미만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V 미만이고 저압용 기기기구의 외함이나 아니면 기타 부속품에 사용하고 있는 3종 접지를 시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주를 지지하는 선이 지선이라고 했었죠.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주 큰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정도의 힘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철탑인 경우에는 지선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죠.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무엇을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라든지 아니면은 수용 장소의 인입구 이런 데는 우리가 낙뢰라든지 이상전압으로부터 수변전 설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가 피뢰기라고 하는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을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